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 책을 잠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경영 특수 논제가 서점을 아무리 대줘도 경영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이 많은데 서점에서 제대로 테마를 설명해주는 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특히나 이제 여러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찾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경영을 하거나 경영 자문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제가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카나다 프로리그의 그 선수들을 카나다 하키를 지배하는 어떤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요. 카나다 프로리그는 이제 미국이나 그 북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게 풋볼이라든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굉장히 메이저리그 우리 유현진 선수 활약하듯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주로 풋볼, 그 다음에 이제 야구, 하키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카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 리그의 선수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앞으로는 이 친구들은 생일은 도대체 언제일까? 라고 조사해보니까 프로리그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생일이 1월에서 3월까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1월에서 3월까지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5살 대표를 뽑는 거예요. 5살 대표. 자, 5살 대표면은 5살이면은 몇 개월이 되는 거죠? 60개월. 자, 5살 대표를 뽑는 거는 60개월 풀로 하면 60개월이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48개월인 거죠. 그죠? 어떤 애는 49개월짜리 애가 있고 60개월이에요. 60개월 되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애들인 거죠? 60개월, 1월부터 풀로니까 매 새해 초에 뽑으니까 연말에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매 새해마다 이번에 5살 되는 애들 대표 선수 뽑으니까 지원하세요 하면은 5살이 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60개월 풀로 차는 애들도 있고 1월생은 60개월 풀로 차는 거죠. 12월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12달이면 뒤지겠죠. 그죠? 12월생은 이제 몇 달이 되는 거죠? 계속 48개월, 49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살 중에서 이제 조금 연습해봐라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 뽑고 덩치 좀 좋은 애 뽑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애가 뽑히겠어요? 5살 대표로 뽑힌 대부분 애들이 1월이나 2월이나 3월생이 가끔 뽑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안 뽑힌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꼬마 선수 대표가 안 되는 거죠. 꼬마 선수 대표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 지역별로, 군별로? 그 아이들끼리 집중적인 훈련을 시킬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 7살 대표를 뽑는 거예요. 7살 대표를. 그럼 누가 뽑히겠어요? 탈락했던 애들 중에서 뽑겠어요? 우리 군 대표를 뽑을 때, 우리 시 대표를 뽑을 때 누가 뽑히겠어요? 선발이 되어가지고 훈련받은 애들 중에서 또 뽑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누가 뽑히냐? 또 1, 2, 3월 애들이 또 뽑히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특수교육을 받은 애들이에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대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뽑히냐면은 뽑혔던 애들 중에서 다시 교육받은 애들 중에 또 뽑히는 거죠. 중학교 학기선 받은 애들 대표 선수를 뽑아요. 초등학교 때, 5살 때 뽑혔던 애들이 훈련받는 애들 중에서 인원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또 얘들이 뽑히는 거죠. 프로리그 뽑을 때 누가 뽑히는 거죠? 이미 5살 때 뽑혀가지고, 7살 때 뽑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뽑혀가지고, 중학교 때 뽑혀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선수로 활약했던 애들이 또 뽑히는 거죠. 그때 탈락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학교 때 또 안 뽑히죠? 고등학교 때 또 안 뽑히죠? 대학교 때 또 안 뽑히죠? 성인 때 또 안 뽑히는 거죠. 뽑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5살 때부터 특수교육을 또 받았죠. 7살 때 또 받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받았죠. 중학교 때 또 받았죠. 고등학교 때 또 받았죠. 그러고 나서 성인 리그에 들어갈 때쯤 되면 누가 뽑히겠어요? 탈락했던 애들 중에서 뽑히는 게 아니라 뽑히고 받았고 벌써 몇 제곱의 교육을 거친 애들과 그냥 거기서 탈락하는 애들과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5달 차이야. 5달 차이라도 키가 차이가 나요. 아니면 어떤 애들 10달 차이가 나고 12달 차이가 나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뽑힌 친구들은 훨씬 더 체계화된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탈락한 애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결과를 누적적 이득인 거죠. 떨어진 애들은 누적적 이득을 못 본 거고, 붙은 애들은 어떻게 된 거죠? 누적적 혜택을 계속 보고, 물론 그 다음 애가 또 탈락됐고 또 탈락됐겠지만, 마지막으로 하키리그 들어갈 정도로 되는 카나다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은 어떠대요? 5살 때 이미 대표 선수로 뽑혔던 애들인 거죠. 그래서 생일을 다 카나다 선수, 우수한 애들, 카나다 하키리그 선수들 다 비교해봤더니 생일이 뭐예요? 대부분 다 생일이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 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던 연구를 이어가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다른 데에서도 계속 적용이 되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른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비틀즈를 연구해봤어요. 비틀즈라는 친구들은 20살에 나오자마자 영국 전체가 떠들썩하고 이 친구들이 미국에 갔을 때는 지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히트곡을 냈고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 비틀즈예요. 근데 비틀즈는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했더니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자, 비틀즈가 아웃라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오는데 비틀즈라는 친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예. 비틀즈에 있는 멤버들 친구들이 원래는 영국 출신이에요. 근데 이 고등학교 쯤에 우리나라 뭐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밴드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해서. 근데 밴드를 학교 끝나고 좀 연습을 하는데 아무도 쓴소리를 안 해요. 여기저기 우리가 좀 이게 좀 밴드 연주할게 하면은 아니 얘네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아니 초보자는 안 받아줘. 여기저기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영국 전역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에 조그마한 레스토랑에서 니네들이 와서 연주를 해라면서.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장사가 그저 그렇게 되는 그냥 별로 잘 되지 않은 조그마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이 함부르크에서 이 친구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특정한 곡을 연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거의 합숙하면서.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판을 냈는데 전 세계가 이 연주 실력과 노래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목소리와 하모니와 기타 실력들이나 이 연주 실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색다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비밀은 뭐예요? 함부르크인 거예요. 함부르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아니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껏 연주하고 자기 마음껏 노래 부르고 자기 마음껏 곡도 쓰고 이게 비틀즈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최초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졌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제가 64년생인데 약간 좀 애매한 세대예요. 저보다 3, 4년 뒤에 나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약간 만졌을까요? 대학교쯤에 좀 만졌을까요? 미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는 컴퓨터를 만졌던 친구들이 최초로 만졌던 친구들이 1954년생, 54년생, 55년생, 56년생이 되게 많아요. 54, 5, 6년생. 한국에서 컴퓨터를 최초로 만졌던 친구들은 학번으로 따지면 86, 87, 88 정도가 되게 많아요.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사립고등학교였죠.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인가요? 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54년생이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마도 뭐 64년, 74년쯤 됐겠네요. 74년, 70년쯤 됐겠네요. 71, 2년. 그때 컴퓨터를 여러분 만진 적이 없겠죠. 그죠? 제가 1986년에 군대를 갔는데 전산실이라는 데가 전산실. 전산실이라는 데는 큰 강의실 몇 개 정도 되는 데에다가 진공 펀치라고 그럴까요? 그게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컴퓨터실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실이랄까요? 진공실일까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하나 군대에서 뭔가를 만들고 찍고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다뤘어요. 들어갈 때는 더신을 신고, 뭐, 요즘에 우리 반도체 회사 일하듯이요. 그렇게 들어가고 아주 몇몇만 접근을 하고. 86년인데도 그랬었어요. 그럼 10년 전에 70년대 초에 컴퓨터를 만졌다는 얘기는 만질 수 있는 도대체 누가 만질 수 있을까요? 근데 빌 게이츠가 들어갔을 때는 최초로 그게 이제 막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일부 몇 군데 대학만 보급이 되고 아주 비싼 사립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비싸니까 만지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사립고등학교가 굉장히 명문고등학교니까 컴퓨터를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컴퓨터를 만지는, 다루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동아리를 뭐 아이들끼리 몇 명 만지고 이랬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만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빌 게이츠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또래들이. 아, 이거 좀 더 컴퓨터를 많이 만지고 싶은데 이게 이 유지 비용, 터널 비용, 뭐 사용료가 되게 비싸가지고 우리 사립학교였지만 사립학교 굉장히 돈을 많이 수업료도 걷고 그리고 그걸 자유자재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까지 부모님 얘기해가지고 부모님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컴퓨터를 좀 더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걷어주겠다. 학부모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컴퓨터를 만지게 해달라. 그래서 많이 허용을 해줬어요. 빌 게이츠는 어떤 혜택을 받은 거죠? 카나다 하키 선수가 받았던 혜택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뽑혀가지고 대표 선수 훈련을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훈련을 언제 받은 거죠? 고등학교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저는 86년에도 컴퓨터를 못 만졌어요. 저는 컴퓨터실에 가서 심부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마어마 엄격한 이따만 데 가서 막 전산 직원이 막 장교가 뭐라 그러고 그 출입도 못하고 밖에서 막 자료를 그랬는데 그때 이미 빌 게이츠는 70년대 초에 뭐예요? 컴퓨터를 만졌어요. 프로그래밍까지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빌 게이츠는 모자라가지고 학교 담을 넘어가가지고 맨날 밤마다 밤새 컴퓨터를 만지고 놀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인근의 대학교까지 또 알바를 하며 이런저런 잡일을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네 학교 컴퓨터를 밤새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컴퓨터까지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몇 년을 한 거예요? 이렇게 3년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교.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SAT 시험을 잘 봐서 갔는지 집안이 좋아서 갔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어쨌든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 엔지니어 학과를 갔는데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맡겨. 그러면 꿈에 그리는 일을 계속 그리고 하겠어요?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겠어요? 하기 싫은 일은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프로그래밍 하는데 너무 재미를 붙였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이미 용역을 따가지고 그때 당시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오늘날에 수억에 해당되는 돈.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인근에 도시 교통량을 측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미 돈도 벌고 재미도 붙였어. 그래 대학에 들어왔어. 대학교 수업이 달콤하고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는 둥 마는 둥 2년 다니고 나서 빌 게이츠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빌 게이츠 부모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빌 게이츠가 탄생하기까지는 우리는 22살 대학교 2학년이 창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2학년이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창업을 한 거예요?
이미 5년 베테랑이 작업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져보니까 무려 10,000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데 몰입했던 거예요. 누가요? 빌 게이츠가. 이거는 무슨 시간하고 똑같으냐면요.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3년간 몰입했던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틀즈는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함부르크 하는 데 모여가지고 이 멤버들이 3년을 풀로 쏟아, 이게 10,00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10,000시간 그 분야에 집중해서 올인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보냈던 3, 4년 시간이 10,000시간을 초과했고요.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2학년까지 수없이 몰입하고 즐겼던 시간이 10,000시간이 넘어요. 어떻게 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래서 차린 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차린 거예요. 친구랑 같이. 비틀즈도 마찬가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자, 제가 누적적이든 하면 협업에 관해서도 많이 아쉬워하는데, 자, 빌 게이츠가 회사를 차릴 때 마찬가지고 친구랑 같이 하세요. 팔마라든지 뭐 몇 명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요. 네. 비틀즈가 있을 때도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러 그 수많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협업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단순한 투입하니까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누적적으로 쌓여서 폭발한 결과가 빌 게이츠예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나온 거고요. 마크 주커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불과 $1,000를 친구한테, 룸메이트한테 $1,000 빌렸는데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지금 20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산소를 넣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전과에서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전과를 이용한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다 회사예요. 회사라는 그릇을 이용하고요. 이 그릇 속에 무슨 기능을 이용하냐면 지렛대. 지렛대 플러스 폭발이에요. 자, 최근에 얼마 전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 사이비 종교 교주인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를 대확산시켜가지고 사회 공동의 적으로 떠올랐던 사람인데요. 자, 지 혼자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0여 명을 뒀어요. 다시 그 밑에 10여 명을 뒀어요. 그 밑에 몇 명을 뒀어요. 지금 한 30만 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 혼자서 30만 명을 한 명, 내가 혼자 31명, 자, 그러면 12명, 13명, 14명, 15명, 20명, 100명, 1000명, 1300명. 자,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한 30명, 40명 되는데, 우리 학생들 만나는 30명, 20명 만나는 것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만인데, 내가 이 내 신도를 300명을 관리한다 그러면 300명 1억을 다 하면서 300명인데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개통 철학이든 무슨 계시든 요한 계시록이든 간에 이거를 전파를 하면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이 해봤자 내가 한 명 하면 몇 명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한 명하고 오늘 2명하고 오늘 6명이고 1시간마다 한 명 한다 그러고 내가 잠 좀 자고 나면 몇 명한테 얘기해요. 많이 해봤자 20명, 30명, 100명을 한다 치더라도 365일을 하더라도 난 몇 명 할 수 있어요? 거의 녹초가 다 될 뿐만 아니라 1시간 얘기해봤자 내 철학을 전달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 내가 그 친구한테 전달한다 치더라도 1시간 내내 전달,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개통철학이, 사이비 철학이 1시간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 철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교육도 보니까 보통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이러더라고요. 그럼 한 명한테도 몇 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명을 교육시키려면 몇 시간이나 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교육을 다 못 시켜요. 그런데 이만희가 지금 최근에 사이비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명이 신도예요? 20만 명이니 30만 명. 어쨌든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도구를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무슨 방법이 가능한 거죠? 피라미드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나는 누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12명. 12명이 또 누구를 관리하는 12명. 또 몇 명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단계, 20단계가 나오면 어떻게, 거듭 제곱을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24만 명이든 240만 명이든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쭈르륵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종업원을 200명을 거느린다 쳤을 때 한 명당 여러분을 위해서 1억씩 벌어온다 치면은 여러분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종업원이 200명을 종업원 데리고 있어요. 종업원이 자기 비용을 떼고 여러분을 위해서 1억씩을 모아온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뒤에 얼마를 그 한 명의 종업원을 통해서 버는 거예요? 한 명의 종업원을 통해서 1억 원, 200명.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를 버는 거죠? 200억을 버는 거죠. 자, 200억이면 여러분 만족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부자가 됐어요? 만약에 24만 명이 여러분의 종업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 명당 1억을 남겨요. 그걸 얼마나 남기는 거죠? 이렇게, 자, 내가 한 명을 200명을 거느리는 것보다 내 밑에 거느려가지고 24만 명이 나를 위해서 1억씩 벌으면 얼마 되고 미소 4천억이 되고 이러잖아. 자, 수많은, 자, 삼성이라는 기업,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인당 이익을 남겨놓은 거 보면 1인당 보통 2억, 3억 이렇게 남겨요. SK텔레콤 보세요. 여러분, 주가 같은 거 평가할 때 보세요. 1인당 매출액이 있어요. 한 명이 얼마의 매출액을 남기는가 이거예요. 인당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과제를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잘 나간 네이버, 자, 카카오, SK텔레콤. 자, 우선 4개 할게요. 현대자동차 5개 할게요. 자, 삼성전자, SK텔레콤, 그 다음에 뭐랬죠? 네이버, 카카오. 자, 몇 개예요? 현대자동차. 이 5개 회사에 1인당 매출액이 얼마고 1인당 이익액이 뭔지 보세요. 나 혼자 삽질을 했을 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삽질을 했을 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